자본가들을 위한 변명에서 악마의 주장이라는 말까지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한 찬반은 계층에 의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자본론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와 비교 우위의 법칙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카도, 두 사람 모두 멜서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경제학자들이자 멜서스의 인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인구론이 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구론을 반박했는데요. 여기서 상대적 과잉인구란 쉽게 말해 실업자를 뜻합니다. 마르크스는 실업자가 생기는 이유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장주들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사장들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해 인건비를 떨어뜨렸고 노동자들이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임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경쟁에서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죠. 만약 자본주들이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가 특정 계층에 몰리면서 생긴 실업의 책임을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도 차익지대론을 앞세워 멜서스를 반박했습니다. 차익지대론이란 토지가 비옥할수록 보다 많은 곡물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빌리기 위해선 더 높은 임대비를 내야 한다는 지주들의 논리인데요. 문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더 비옥한 토지를 빌린 노동자라 할지라도 수확량의 상당량을 지주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지주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땅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차익지대를 챙겨 쉽게 부자가 되는 반면 노동자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차익지대로는 사실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주와 노동자는 건물주와 자영업자로 그대로 치환이 됩니다. 가게 주인이 열심히 일해 손님을 끌어모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립니다. 가게 목이 좋아서 손님이 많아진 것이니 임대료를 올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 자영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결국 건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즉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 임대료가 올라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도 차액지대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멜서스의 인구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주장은 인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구론 이후 인류는 인구 증가를 곧 잠재적인 두려움으로 인식하게 된 건데요. 1970년대 우리나라도 인구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인구가 더 빨리 성장해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멜서스의 덫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강력한 산화 제한에 돌입을 했고 지금까지도 내릿속에 굳게 박혀있는 유명한 표어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산화 제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던가요?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아 감소가 심각합니다. 1972년만 해도 한 해 102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2018년에는 33만 명이 태어나는데 그쳤습니다. 3분의 1토막이 난 거죠.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급격히 줄어든 지방인구는 5개의 지자체를 합쳐야
한 개의 선거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지방 소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혜원은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혜원이 찾은 텅 빈 고향 마을은 도시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시골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혜원과 그의 오랜 친구들인 재하와 은숙을 통해 취업과 결혼, 출산이 힘든 삼포 세대의 아픔도 잔잔히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건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는 2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여성당 2.1명은 낳아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1996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2015년부터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일본은 반드시 인구 1억 명은 사수하겠다며 합계 출산율 1.8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멜서스가 했던 인구 예측은 거시적으로는 맞아떨어진 듯 보입니다. 1850년대 12억 명이던 세계 인구가 현재 70억 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던 그 예측은 어떻게 됐나요? 인구론의 기본 전제였던 두 가지, 즉 인류가 성욕과 식량을 조절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이 보기 좋게 깨어지면서 그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인류는 피임법을 개발해 아이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화학비료와 종자개량, 대량 기계화 경작을 통해서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인구론은 1950년에서 196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낡은 경제 이론으로 내몰려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인구론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멜서스 인구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